예,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간호대학의 강경합니다. 네. 사실 앞서서 이주영 저희 국회 전 부의장님께서 축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발제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발제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2018년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및 최후 대책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인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정책들이 변화했고, 그리고 간호사들은 어떤 활동을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변화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향후에 우리가 어떤 변화들을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발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우리들이 이제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익숙한 지표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및 차후 개선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간호 관련 단체와 간호사들이 대중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에 대한 점검을 좀 한 다음에 이 목소리들을 모으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목소리를 모아보면이라는 그런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간호 관련 지표들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단골로 등장하는 지표들인데요. OECD 보건의료 지표들을 보시게 되면 간호사, 그러니까 이게 최근 이제 데이터가 되는데요. 간호사는 인구 1000명당 4.2명입니다. OECD 평균은 7.9명이고요. 이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호사 졸업자 수,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면허 시험을 보고 간호사로 배출된 인력들을 보면은 지금 가장 최근 자료가 인구 10만 명당 40.5명. 이것은 OECD 평균 31.9명을 훨씬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반면에 의사의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 2.5명, OECD 평균 3.6명으로 하위 3위를 하고 있고요.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평균 13.5명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는 하위 3위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간호사 졸업자 수는 우리가 2008년도 정도부터 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간호사 수가 부족해 있지만 그 간호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의사와 협업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간호사에게 일이 부과되는 일들도 있다. 즉 의사와 간호사의 법적 관계를 보면 어느 역할에 있어서는 위임이 가능한 역할들도 있는데 위임이 가능한 합법적인 영역 안에서의 위임하는 활동들뿐만 아니라 지금 다 알고 계시다시피 불법적 행위들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PA의 등장이라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의사의 업무가 간호사의 업무로 넘어오는 현상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간호사의 업무 강도나 업무 양이나 업무의 시간을 늘리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설 및 장비들을 보면 총 병상과 급성기 병상, 이것은 OECD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CT와 MRI 같은 그런 장비들은 이거 역시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의료 이용 건수를 봐도 의료 이용 건수도 외래 진료 일수나 재원 일수들을 보면은 상위 1,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간호사가 병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런 시설과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관련된 업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의료 관련 인력 수는 낮은데 병상 수가 높고 장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비와 병상을 가동하기 위해서
그 제한된 인력으로 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업무의 강도, 업무의 밀도, 업무의 시간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 특히 간호사의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간호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지표에서 흔히 보는 게 활동 간호사 현황인데요. 그 간호사 면허 등록 대비 활동 간호사는 50%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률을 살펴보면 종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 2019년 현재 11.6%, 그 종합병원은 20.0%, 그리고 병원은 17.3%.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직률이 과거에 그 2018년도 이전에 비해서 그 이후에 크게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오히려 이직률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제 이직률의 경우에 2019년도 것만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43.5%,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인적-물적 자원이 상당히 그래도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 비해서 갖춰져 있다라고 보아지는 상급종합병원조차도 43.5%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이 48.0%, 병원급이 34.0%입니다. 이런 이직률의 경향으로 봤을 때 그 어떤 정책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이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오른쪽에 시도별 인구 1000만 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를 보면은 이건 이제 지역 간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여기서 그 지역 간의 격차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하단에 있는 지금 그 표에서 나타나 있는 거는 의료기관의 특성별 병원을 분류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보건의료산업 연맹인가요? 보건의료 노조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동자 단체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이제 그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별로 봤을 때 개인 사업장 중에서 민간 중소병원 중에서 이직률이 가장 높은 경우, 서울에 있는 어떤 병원이 1위를 했는데 이직률이, 이건 신규 이직률이 아닙니다. 42.9%예요. 예. 지방의료원의 경우에 1위는 수도권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22.7%. 그리고 사립대병원의 경우에 1위는 인천에서 나왔는데 28.3%죠. 공공병원의 경우에 군립병원인데 1위가 45.5%. 이 경우에는 뭐 워낙 간호사 수가 적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개별 사업장으로 보면 우리가 평균으로 보면 한 15% 정도의 이직률이었지만 개별 사업장으로 보면, 그러니까 평균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개별 사업장으로 보면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사업장들이 다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입학 지속적으로 정부가 해왔던 정책들이 뭔가 하면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입학 정원 외에 우리가 정원의 인원도 있는데요. 이 입학 정원은 2008년도부터 급격히 증가시켜서 2019년도엔 놀라운 숫자가 되었습니다. OECD 국가나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증가 속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저희 국가고시 응시자 수를 보면은 응시자 수와 합격자를 보면은 합격률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희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교육기관의 수도 늘렸고 간호대학 학생 수도 늘렸는데, 이 학생들이 입학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등록간호사가 된다. 4년의 교육을 받으면 등록간호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교육기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들이 교육을 4년 동안 이제
노력을 해서 그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교육의 질들이 상당히 문제가 이게 급속도로 빨라진 속도 때문에 또 이 교육의 인적 자원이라든가 물적 자원의 한계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빠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교육의 질 문제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또 그 임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OECD 간호사 임금과 우리나라 간호사 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OECD에 지금 현재 그 간호사 임금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추정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OECD 국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근로자 대비해서 간호사 임금이 1.1%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건 OECD의 1.2에 비하면 낮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연구에 의하면 김진현 교수님 팀의 한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 월 평균 임금은 전체 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93.9%에서 96.8% 수준이다라는 이제 실증적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관련 의료 직종, 보건의료 직종 간의 임금 차이를 봤을 때 의사 임금의 한 24.3% 그리고 약사 임금의 53.1%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교사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이 보건복지부 등이 그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거 역시도 직종 간의 차이도 있지만 지역 간 임금 격차가 있었는데 지역 간 임금 격차의 패턴이 다른 직종과 다르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의 경우에는 지방으로 갈수록 급여가 상당히 올라가는 반면에 간호사와 약사의 경우는 지방으로 갈수록 임금이 상당히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지방에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많은 급여를 주고 의사를 초빙해 가는데 간호사는 지방에서 부족하다 하더라도 임금 수준이나 근무 환경을 개선해서 간호사를 모집할 생각은 그다지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OECD 지표를 비롯한 다양한 양적 지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 OECD 대비 간호대학 졸업생의 수는 적지 않다. 많죠. 이게 이 속도로 계속 가다 보면 이 간호사 노동 그 시장에서는 과잉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건 이제 그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분석을 제가 못했기 때문에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증가 속도로 가면은 이 과잉 현상이 초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간호사 수가 많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간호사의 임금을 올리거나 노동 환경을 개선을 해서 간호사를 모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 모든 지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OECD 대비 활동 간호사 수가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활동 간호사 수가 적다고 해서 그것을 간호학 졸업생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의 방향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있게 토론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런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은 여전히 높았고 지역 간 격차는 심했고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지역 간 병원 규모별, 병원의 또 형태별로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나 인력 배치 수준 등의 편차는 컸다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그것은 노동 강도가 높고 노동 밀도가 높고 노동 시간이 길다. 근데 노동 밀도가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저희 재원 일수가 짧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안에서. 그래서 이제 급성기 병원의 경우에는 환자들이 입원해서 그 입원하는
짧게 재원 일수가 줄어진 그 일수 안에서 총량으로 봤을 때 받아야 되는, 이번 일수가 예를 들어서 7일이었던 게 4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7일 동안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4일에 모두 받고 퇴원을 하게 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간호사의 노동 밀도가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드러난 현상이 지역 간 병원 규모별, 병원 형태별 임금 격차가 심하다. 그리고 이 증가된 교육기관의 숫자, 그리고 확보되지 않은 교육 인력에 준비되지 않은 교육자들로 인한 교육의 질, 그리고 확보되지 않은 교육 자원들 있죠. 그 실습의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임상 실습의 공간이라든가 등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도 문제가 되고, 이런 교육을 받고 신규 간호사가 의료기관으로 투입이 됐을 때 그 의료기관에서 적응하는 실제 실무로 적응되는 실무 전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 조직 문화들도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간호사는 나이팅게일이고 간호사의 사명은 희생과 봉사이다라는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간호사의 근무 환경이나 또는 그 처우 등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3월에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이라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대책을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죠. 상당히 기대했고, 정부도 노력하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노력했고라는 이제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발표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를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우선 추진 경과를 보면은 건강보험 수가 간호료 산정 기준을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수가 중에서 야간 간호료를 신설했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와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야간 간호료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 대응 매뉴얼 제정 및 배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법적 근거 마련, 의료인 인권 침해에 대한 제재 조치 마련, 그리고 보건복지부 내 간호전담 부서 신설, 해서 간호정책과가 새로 생겼죠. 근데 꾸준히 해오는 정책, 이전부터 꾸준히 새롭게 했던 게 아니라 꾸준히 해왔던 정책이 간호대 정원 및 편입 확대입니다. 그래서 입학 정원의 경우에는 3년 연속 700명씩 증원을 해왔고요. 학사 편입도 여전히 과거에는 입학 정원의 10%였던 걸 30%까지 올렸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배출 수보다 훨씬 많은 간호사들이 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지부가 밝힌 향후 계획은 공공의료 간호사 인력 확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하고요. 다양한 근무 형태에 대한 시범 사업, 그러니까 3교대 근무 시간을 벗어난 근무 시간을 선택하는 걸 간호사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라는 이제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신규 간호사의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과정을 도입하겠다라는 게 이제 향후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고, 실제로 공론의 장에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향후 계획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얼마나 간호계의 목소리를 들어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향후 계획들을 실천해 가는 과정에 간호계의 목소리, 그리고 실제 실무 현장에서 일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일반 평간호사들의 목소리도 적극 담아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관련해서 다양한 토론회와 그 활동들, 그리고 조사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짧은 시간 내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중앙회의인 간호협회에서 신규 간호사 이직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라든가 다양한 간호사 근무 형태 도입이라든가 이런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토론회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간호사 역시도 이런 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학계에서도 간호사에 투자해라라는 이제 슬로건을 거고 간호행정학회에서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젊은 간호사회라든가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행동하는 간호사회라든가 이렇게 젊은 간호사들의 모임들도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단체들도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지난 한 2,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의 그런 공론의 장을 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 드러난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과거하고 다르게 조금 달라진 것은 대중에게 이야기하는 간호사들, 일반 간호사들이 늘어났다는 게 참 저는 또 놀라운 발견이었는데요. 지상파 방송이나 팟캐스트 등의 일반 간호사들이 등장해서 본인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렵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버에서도 이제 방송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래퍼 간호사도 등장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래퍼 간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최근에는 입법 시스템을 통한 입법 참여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에서 이게 10만 명 국민 청원 동의를 거쳐서 지금 소속 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법안의 내용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간호사 임금에 관한 내용. 세 번째가 신규 간호사 교육에 대한 내용, 그리고 네 번째가 간호사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들도 많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병원 간호사에서 진행했던 신규 간호사 직업 만족도라는 연구에서 급여, 휴가, 복리후생, 근무시간, 오프 등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을 때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40%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간호사는 여전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사가 인지하는 근무 만족표, 일생활 균형 적합도, 공평성에 관한 연구도 병원 간호사에서 진행을 한 보고서에 의하면 여기에서도 역시 근무 만족도, 일생활 균형 적합도, 공평성에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되는데 특히나 종합병원,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에 비해서 종합병원이 굉장히 근무 여건이 안 좋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의 주 평균 근무 시간, 이거는 근무표를 분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 근무하는 것은 반영이 되지 않은 건데요. 여기에서도 종합병원 간호사들이 다른 종별에 있는 간호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비사회적 근무 시간, 그러니까 일과 사회를 균형 있게 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전체 근무 시간 중에 비사회학적 시간에 근무하는 비중이 간호사들이 60%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종합병원 간호사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협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중소병원 교대근무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에서 일반 병동 간호사 1명이 담당한 환자 수가 25명에서 30명, 평균이 그렇다고 하면은 안 좋은 병원은 4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임신과 출산 등 모성 보호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상황. 이 발표하는 별도로 해서 아파도 병원에 출근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우리가 프리젠티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파도 병원에 출근해야 되는 간호사들이 1년 중에서 조사에 의하면 1년 중에서 한 10일 정도는 아파도 병원에 출근한다.
그리고 30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한 숫자가 있다. 그러니까 아파도 병원에 출근하고 이 임신과 출산 등에 대한 모호 보성에도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신규 간호사가 실무 전환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 간호사를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중소병원들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간호관리료 차등제라고 하는 것을 복지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작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정책 효과를 보는 연구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의료법상의 기준이 간호사 1대 2.55인데 1대 2.55라고 하는 것은 간호관리료 차등 지급제의 등급에 의하면 상급종합병원의 2등급, 그다음에 종합병원의 1등급에 해당하는 기준인데요. 그것을 지키지 않은 병원들, 그러니까 그 차등제 개정의 수혜를 보는 그런 병원주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정원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종합병원이 38.4%, 병원은 19.4%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의료법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정책상 이런 그 정책 변화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이것을 간호사 처우 개선비, 직접 인건비 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이 이행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결과 테이블 4에 보면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가 그 기준이 바뀐 게 그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간호사를 추가로 고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등급이 상향돼서 벌어들인 수익, 이 간호사 1인당 예를 들어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경우에는 간호사 1인당 400만 원이 넘는 액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야간 간호료로 얻어들인 수익은 지금 뭐 예를 들면 종합병원의 경우에 1등급의 경우에는 아래 표현하면 240만 원이 넘는 경우죠. 그러면 이것들이 간호사들의 임금에 반영이 됐느냐라고 보면 반영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간호사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한 60% 정도 되고요. 본인의 임금이 올랐는지에 대해서 올랐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간호사 임금 격차 현황과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의 개발이라는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한 바는 간호사가 그 지역 간 임금 격차가 심한데 같은 경력일 때 지역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크다. 외국의 경우의 사례들도 제시를 하면서 연구자께서 제안하신 거는 그 신규 간호사 임금을 좀 높이고 경력별 지역의 차이는 줄이고 하는 이제 안들을 내셨어요. 근데 이 안에 대해서는 공론의 장에서 깊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금을 어떻게 간호사 임금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것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자살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제가 참여해서 페이퍼를 쓴 것인데요. 이 페이퍼를 쓰게 된 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간호사들이 자살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간호사의 자살이 업무와 연결된 것도 있고 업무와 연결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간호사의 자살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의 자살이 높은 이유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서 이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은 누구 책임이냐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 책임이냐를 찾기보다 내 책임이 아니야 이런 이제 방어적 태도보다 이걸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정보가 체계적으로 축적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 자살 현황이 어떻고 왜 죽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공론회장에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방법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게 그 간호사의 근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자살이지만 자살하지 못한 간호사들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열악한 이 환경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개량화된 지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접근을 통해서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간호사 배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정원 준수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반 병동의 경우에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12명의 환자를 담당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8시간 3교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간호 시간은 근무 시간의 30%에서 한 35%, 뭐 많게는 40%까지도 추정해 볼 수 있겠지만 30%로 가정해 본다면 간호사 1일 직접 간호 시간은 2.4시간이고 이거를 환자 1인당으로 나누어 보면은 12분에 해당됩니다. 근무 조별로. 그러면 이거 12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간호사는 하루 종일 바빴다. 그러나 환자는 간호사를 볼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현재 의료법은 근무조별 간호사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환자가 간호사를 만날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죠. 특히 이제 간호협회가 발표한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평균 뭐 25명에서 30명을 보고 있다고 하니까 간호사를 만날 수 없는 게 설명이 됩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정리해보자라고 한 건 서면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서면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도 했고 여러 가지 외부에 알리는 활동도 했고 조사 연구를 통해서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 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을 좀 모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호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통한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은 어렵다. 2008년 이후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지만 이 입학 정원의 확대로 인해서 간호교육의 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의료기관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기관은 지방에 집중이라는 표현보다는 서울 수도권이 25%라면 지방에 75%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기관 확보도 어렵고 실습기관의 간호인력 부족으로 실습교육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면허 취득을 위한 간호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이 높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데 간호교육 인증평가원, 그래서 교육기관의 교육기관의 질이 상당히 중요한데 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 기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 공론회장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토론해 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교육받지 못한 간호사들이 적응하지 못해서 드러나는 이제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직률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을 높여라라는 이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최소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을 법제화해라. 두 번째는 적정 인력, 그러니까 일반 병동이면 일반 병동, 중환자실, 신생아실 이 업무 간호 단위의 특성에 맞춰서 적정 간호 인력을 배치해라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배치 기준을 할 때 근무조별 간호사 수를 이야기해라. 병상 근무조가 아닌 평균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관리료 등급도 이게 1999년에 시행이 되면서부터 한 번도 기준 자체는 변화하지 않았는데 우리 노동의 밀도, 시간, 강도가 세졌기 때문에 그 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산정 시에 6개월 미만의 신규 간호사는 거기에서 제외해라. 한 사람 간호사의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 강력하게 통제해달라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의료기관에 간호사 배치위원회를 두고 배치 수준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라. 저도 이제 발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기관에 들어가서 자료를 좀 정책 관련 보고서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좀 보려고 했을 때 어느 단체는 그 자료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책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러려면 중요한 데이터들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이 좋겠다. 또 연구자들에게 공개가 돼서 연구자들이 정책 연구들을 통해서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 가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이제 이 다양한 근무제에 대한 검토, 그러니까 간호사 이 3교대 근무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대안적인 그 방법들이 검토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검토되는 근무 형태들에 앞서서 저는 해야 되는 게 인력 배치 수준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선 지금 여러 가지 그 단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12시간 근무제의 경우에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간호사 1인당 365일 중에서 226일을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걸 12시간으로 바꾸면은 151일 정도 근무해야지 같은 근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8시간 넘어가서 근무하는 건 간호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2시간제를 한다고 하면은 똑같은 근무 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51일을 근무해야 되는 것이 맞은데 만약에 151일을 넘어가게 근무표가 짜여진다든지 그러면 간호사들의 그 근무 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간호사 임금 및 보상은 공정하고 적절하게 해야 된다. 앞에서 이제 대안들로 검토돼야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지역 간 의료기관 특성 간 그 임금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옳은지 적어도 저는 최저임금 기준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간호사 평균이 지금 그 평균 임금이 다른 나라의 평균 임금하고 절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일진 몰라도 격차는 굉장히 심해서요. 최저임금을 받는 간호사의 임금은 대단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주는 의료기관은 간호사를 굳이 확보하지 않고 계속 그 임금을 유지하면서 간호사가 나가면 다른 간호사로 채우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드러나고 통제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내용 중에 간호관리료, 야간 간호료, 코로나19 야간 간호료 등이 원래 정책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졌는지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대중에게 발표해라라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번째, 신규 간호사의 교육 및 수련 환경을 마련하고 이행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토론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의 인권 존중, 문화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간호사들의 인권을 침해받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이제 발표가 되었었죠. 보도도 되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고 있는 임신, 출산 및 모성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그리고 환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같은 침해 행위로부터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 그리고 간호인권센터 설치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요. 워낙에 그 범위가 넓어서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